맞아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조금 특별해요. 바로 성경의 한 부분인 열왕기 하의 목차, 딱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네, 그냥 보면 정말 단순한 목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그냥 제목 목록으로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에요. 이 목차는 사실상 하나의 정교하게 설계된 뭐랄까 논평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논평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네요. 저자는 이 목록의 순서랑 비중을 아주 교묘하게 조절해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 왕이냐, 예언자냐. 바로 그거죠. 과연 왕일까요? 아니면 예언자일까요? 오늘 저희는 그 숨겨진 주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겁니다. 이 목차는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니라 저자의 관점을 담긴 일종의 지도라고 봐야 하거든요. 아, 지도라는 비유 좋네요. 어떤 길을 넓게 그리고 또 어떤 길은 일부러 좁게 그렸는지에 따라서 지도를 보는 사람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더 시선이 가기 마련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차라는 지도를 통해서 열왕기 하가 말하는 두 왕국의 쇠퇴, 그 큰 흐름과 그 안에서 예언자들이 어떤 정말 압도적인 역할을 차지했는지 그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데 집중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지도의 첫 부분부터 한번 보죠. 정말 이상한 점이 바로 눈에 띄는데요. 네, 책 제목은 분명 열왕기, 그러니까 왕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왕들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목차 첫 항목인 아하시아의 죽음 바로 뒤에 엘리사와 이스라엘라는 엄청나게 긴 항목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하하, 정말 떡하니 있죠. 이게 마치 영화 아이언맨을 보러 갔는데 첫 20분 동안 닉 퓨리 이야기만 나오는 느낌이랄까요? 왜 왕이 아닌 예언자 이야기로 이 책의 포문을 여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아, 저자는 처음부터 선언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들의 성공 신화가 아니다라고요. 왕을 한 축에 놓는다면 그와 동등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무게를 가진 예언자라는 또 다른 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예요. 또 다른 축이요? 네. 그리고 엘리사라는 인물은 그냥 왕한테 쓴소리나 하는 조언자가 아니에요. 목차에 나열된 그의 행적을 좀 보세요. 네, 보니까 모압과의 전쟁에 관여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있고 심지어 아란 군대의 눈을 멀게 하는 일까지. 전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의 해결서처럼 등장해요. 그러네요. 왕의 역사를 다루는 책에서 예언자의 기적 리스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도 신기한데 특히 제 눈길을 끄는 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이적을 통해서 치유됨. 이 항목이에요. 아, 나아만 장군 이야기.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던 적대국이잖아요. 맞습니다. 적국이죠. 그런데 왜 적국 장군을 치료해준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한복판에 이렇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이상함 속에 저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의도요? 생각해보세요. 왕의 권력은 국경 안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예언자를 통해 나타나는 신의 힘은 국경, 민족, 심지어 적과 아군의 경계까지 넘어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아만의 치유예요. 이스라엘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스라엘의 신은 적국의 장군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해결한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의 진짜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답을 암시하는 겁니다. 와. 이야기 초반에 이런 파격적인 에피소드를 배치해서 독자들의 가치관을 한번 확 흔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진짜 힘은 왕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일종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셈이군요. 그렇죠. 일종의 선전포고 같은 거죠. 이건 정말 대담한 서사 전략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권력이 예언자에게 있었다면 그 시간 동안 왕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 바로 다음 항목들을 보니까 알 것 같네요. 아합의 집에 종말, 예후가 바알 숭배를 없애버림. 네. 단어들만 봐도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격렬한 정치 스릴러가 펼쳐지는군요. 맞아요. 엘리사의 그 신적인 활약상하고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여기서부터 북이스라엘 왕국의 혼돈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혼돈의 시작. 특히 아합 왕조의 종말은 그냥 왕조 하나가 바뀐 사건이 아니에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가장 깊은 혼란에 빠뜨렸던 인물의 상징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아합의 가문이
예후의 그 피비린내 나는 혁명으로 무너지는 과정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겪었던 극심한 분열과 폭력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목차는 이런 살벌한 사건들을 연달아 배치해서 왕국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아주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이건 단순한 시간 순서가 아니네요. 아니죠.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건들을 재배치해서 원인과 결과처럼 보이게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영화 편집 같아요.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막 빠르게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것처럼요. 네네.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리고 그 긴장감은 목차 후반부에서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VI번 항목인 북이스라엘 왕국의 말기의 왕들과 바로 뒤에 나오는 8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세요. 아, 그 부분. 수십 년에 걸친 역사일 텐데 목차에서는 마치 한두 페이지 넘기면 바로 멸망에 도달하는 것처럼 딱 붙어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뭐랄까 서사적 압축이라는 기법이죠. 서사적 압축이요? 네. 실제 역사에서 말기 왕들의 혼란기하고 실제 아수르에 의한 멸망 사이에는 수십 년의 복잡한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자는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극심한 혼란 다음에 곧바로 완전한 멸망이라는 결과를 딱 붙여버려요. 이를 통해서 독자에게 그들의 혼란이 곧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아주 강력한 인과관계의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와, 이건 역사를 그냥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편집하는 역사가의 역할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역사를 가지고 하나의 논평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뒤에 이제 무대는 유일하게 남은 남유다 왕국으로 옮겨가요. 네, 남쪽 이야기로 넘어가죠. 여기서도 저자의 편집 의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른 왕들은 그냥 이름만 쓱 지나가는데 유독 히스기야, IX하고 요시야, XB라는 두 왕에게는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네,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 두 사람에게 쏠리죠. 잠깐만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한데요? 어떤 점이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하는 걸 보여준 직후에 남유다의 영웅적인 개혁군주 2명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건 오히려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희망이요. 북쪽은 저렇게 실패했지만 남쪽에는 이런 위대한 왕들이 있어서 뭔가 다르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게 만들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결국 남유다도 똑같이 멸망하잖아요. 이건 거의 청취자를 희망 고문하는 수준 아닌가요? 정확해요.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바로 그게 저자가 의도한 감정선일 겁니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멸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방파제를 쌓으려 했던 인물들이에요. 어두운 역사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났던 마지막 불꽃 같은 존재들이었죠. 마지막 불꽃. 저자는 이들의 개혁과 분투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줘요. 그걸 통해 독자들은 잠시나마 혹시 역사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죠.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희망이 클수록 뒤따르는 비극은 더 깊고 아프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웅적인 행적은 해피엔딩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비극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정말 잔인한 작법이네요. 그들의 눈부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긴 목차의 대미를 장식하는 건 결국 XXI번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차가운 한 줄의 제목이니까요. 맞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그 모든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정말 깊은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목차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비극 서사를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자매 왕국이 있었죠. 한쪽은 내부의 혼란과 폭력으로 일찌감치 무너져 내렸고 네. 남은 한쪽은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고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위대한 개혁군주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발버둥 쳐봤지만 결국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말아요. 희망이 있었는데도 결국은 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다가 결국 파국으로 끝나는 이 구조 자체가 인간이 세운 왕국의 본질적인 한계와 그 필연적인 쇠락이라는 열왕기하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그 어떤 설명보다도 강력하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처음엔 그저 밋밋한 제목의 나열이라고 생각했던 이 한 장의 목차가 사실은 얼마나 치밀하게 계상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정말 그랬죠. 이 목차는 열왕기하가 단순히 왕들의 업적이나 실패를 기록한 연대기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이건 예언자 엘리사로 대표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인 힘의 흐름과 비극적인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인간 왕국의 운명,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를 비추고 충돌하고 또 교차하는 장대한 이중서사였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하고 때로는 교차시키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구조는 우리에게 역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한 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화려한 왕궁에서 발표되는 공식 기록이나 권력자들의 행적에서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광야나 거리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그 예언자들의 보이지 않는 외침 속에서 찾아야 할까요? 와, 열왕기 하의 저자는 이 독특한 목차 구조를 통해서 자신의 대답을 분명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역사의 진짜 동력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네요.